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팟캐스트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뵙는 제 죄송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순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팟캐스트 오다방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인문학 산책을 합해서요. 네, 1+1으로 특집 방송을 오늘부터 4차례에 나눠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특집 방송에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천정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천정환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예, 맞습니다. 아, 성대는 국어국문학과라는 이름이 그대로 있군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국어국문학과라는 명칭을 유지하는 학교들이 네. 그래도 좀 반쯤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름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다른 학교들은요? 다른 학교는 아예 국어국문학과가 없어진 학교들도 있고요. 아. 또 뭐 사학과나 뭐 이런 데랑 합친 데도 있고 심지어 네. 또 미디어 창작과라든지 또 문예 창작과랑 합쳐서 다른 과로 변한 학과들도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충남대학교에 갔는데요. 예. 거긴 국립대학교라 그런지 네. 국어국문학과, 예. 도고동문학과, 불어불문학과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별로 많지 않고요. 네. 잘 아시겠지만 국립대학들이 그래도 바람을 덜 타는 편이죠. 아.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군요. 하여튼 뭐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도 있지만 좀 약간 서글픈 것도 있는데 성균관대는 그래도 자존심을 지켜주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서울의 주요 대학들하고 네. 그 지방의 거점 대학들, 국립대학 주로. 예,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대학들은 뭔가 자존심과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편이고요. 네. 나머지 대학들은 뭐 그냥 쑥대밭입니다. 인문학이. 쑥대밭이다. 네. 인문학자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작부터 좀 서글퍼지는데요. 네. 어떻게 쑥대밭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구를 할 수 없는 그런 풍토인가요? 연구는 약간 별도의 문제고요. 네. 학부랑 대학원의 파괴랄까요? 아, 재편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서 그러니까 인문학을 재생산할 수 없는 상황. 네. 그러니까 취업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주로는 이제 취업 문제가 이제 표면적인 이유긴 한데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문학을 어떻게 그 국가의 백년지 대계로 교육 체계 안에서 어떻게 키우고 또 뭔가 이렇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없고 또 그런 비전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뭐 구조조정 자체는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당장은 그렇죠. 인구가 인구 주니까. 절벽 네, 상황이 네.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단 취업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이유로 하면서 기업의 취업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을 표면적인 이유로 해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인데 네. 를 다 이제 재편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언론에서 하는 대학 평가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대학 평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프라임 사업, 뭐 네. 코어 사업, 뭐 이런 뭐 에이스 사업, 뭐 교육부가 주도하는. 그렇죠. 교육부가 네. 주도하는 교육부가 이제 돈을 주고 네. 대학의 재정적인 상황이 대부분 열악하니까 네. 돈을 주고 대신에 이제 교육부가 바라는 대로의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대학 전체가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긴 안목으로 보면 변화의 초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더 변할 수도 있고 더 망가질 수도 있고. 더 망가질 수도 있고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 있어서 네. 사실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말 인문학을 공부하고 나누고 하여튼 뭐 그래야 될 대학이란 공간은 인문학을 오히려 죽어가고 있고 뭐 이런 현실인 것 같은데 네. 사회적으로 보면요 무슨 뭐뭐 인문학 그래가지고 그렇죠. 약간의 붐 같은 게 있고요. 그게 벌써 한 3, 4년 됐죠? 네, 몇 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10년 전부터 교도소에서 네. 교육을 하는데 저희는 진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인문학에 대한 믿음 이런 것 때문에 네. 평화 인문학이라는 거를 교도소 수용자들하고 이제 나누고 있는데 저도 몇 번 네, 오셨습니다. 예. 근데 해마다 교도소에 한 네. 번씩 갔는데 예.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막 네. 이상한 뭐 마케팅 뭐 무슨 경영 인문학 무슨 네. CEO 인문학 이런 네, 것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종의 그냥 지나가는 유행입니까?
좀 역설적이죠. 역설적인 네. 상황들이죠. 제가 뭐 그거 관련해서 글도 한 편 길게 써봤는데요. 네. 한 재작년인가 이제 이제 소위 시민 인문학, 대중 인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차원이 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경영이나 또 뭐 마케팅 뭐 이런 데와 결합하고 있는 그 지배 논리와 결합하고 있는 인문학도 있고, 네. 이제 평화 인문학처럼 가장 사회의 낮은 곳, 또 가장 소외된 사람들과 뭔가 결합하고 있는 인문학도 있고, 그 인문학 자체가 하나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물론 이제 중간에도 많습니다. 중간에서 이제 뭐 지방자치제 네,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지자체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네. 하죠. 구청뿐만 아니고 지역 도서관들도 네. 시민인문학의 중요한 주체로 돼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들이 다 다 부정될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사회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어떤 것들을 살리고, 또 인문학자들의 양심과 또 인문학 본연의 자세를 통해서 이제 구현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그 말씀도 또 평소에 궁금한 말씀이어서 네. 네, 특히 국어 국문학과 교수님이어가지고 여쭤봤고요. 네. 그 말씀 들으려고 모신 건 아니고, 자, 지금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저나 오 국장님이나 네. 나이가 그래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런 건 처음 보는 거죠. 평생 처음이고 네. 저희 어머니도 평생 처음이니까 아마 한반도에 사람이 산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일단 숫자로만 그렇고요. 네. 그 10월 말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지금 광장에 대해서 네. 인문학자로서 한번 분석을 해주실 텐데요. 첫 번째 시간은 나비 효과라는 제목을 붙여주셨어요. 혁명의 나비 효과. 항쟁 동기의 문화적 법칙.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지금 그러니까 왜 엄청난 일입니까? 일단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단 숫자도 많고요. 네.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들, 역사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또 어떻게 네. 변하는가를 볼 때 평소에 역사를 지배하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뭐 힘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권력을 가진 대통령, 사람들이지만, 국회, 재벌. 그런데 이제 사회가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거나 사회가 급변하거나 할 때 광장의 정치나 대중의 힘이 무엇인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역사적인 재반의 계기들을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이고 또 뭔가 부르짖고 뭔가 요구하고 한 적도 사실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 양상 자체가 현재까지는 어쨌든 현재는 사실은 뭐 이걸 혁명이라 부를지 뭐라 부를지는 아직 이름도 없고 네. 뭐라고 규정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87년 6월 항쟁처럼 6월에 네. 집중된 것도 아니고 10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오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한번 물결이 형성되면 네. 제가 이제 보니까 3.1 운동도 그렇고 2008년 촛불 때도 그렇고 한 달 두 달 가는 것 같아요. 촛불은 좀 많이 갔는데 6월 항쟁이나 4.19는 그래도 4.19도 대략은 2월 28일부터 2월부터 2월 네. 28일부터 4.18부터가 아니라 그렇죠. 3월 15일을 또 한 가지 네, 계기점으로 선거가 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4월 18일부터 4월 28일, 4월 26일 6일 날에 해야 하는 날까지 계속하죠. 그리고 뭐 유랑전 아시는 것처럼 뭐 한 달 이상 갔고 또 7, 8, 9 노동자 대투쟁까지 치면 거의 네, 뭐 3개월 이상. 네. 3개월 이상 갔던 거고요. 3.1 운동 사실은 거의 2달간 진행됐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진행됐던 여름에도 뭐 분기가 있었잖아요. 3.1 운동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이제 사실상 이제 진정되고 마무리되고 진압됐지만. 편이고요. 예. 근데 어쨌든 3.1 운동도 2월 말부터 시작해서 네. 3월 달에 이제 물론 서울에서 주요한 시위들이 일어났지만 경부선 연선을 타고 이게 쭉 번져가면서 네. 4월 달까지 진행됐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역사적인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들인데 직접 체험해 보신 건 6월 항쟁이셨죠. 그렇죠. 우리가 네. 태어난 게 이제 일단 네, 뭐 5.18 때는 초등학생이었고 네, 그러셨어요. 네. 네. 아니 5.18도 뭐 광주 분들은 네.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이거나 체험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말투로 봐서는 저쪽 오른쪽 동네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동쪽 네. 동네입니다. 예. 네. 어디서요?
예전에 이제 그 60 항쟁 때 네. 그 부산에 있었는데 아 원래 그때, 부산 분이세요? 예, 원래 부산 출신이고 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가 네. 그 소위 반수라 그러잖아요. 이제 아 적은 두고 재수하기. 그렇죠. 네. 이제 이과였는데 이제 문과로 바꾸면서 네. 5월 초인가 4월 말인가에 이제 부산에 내려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원이 이제 부산의 간선도로에 그 범일동이라고 그 네. 부산 한가운데에 있는 그 간선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학원이었는데 그래서 유월항쟁을 자연스럽게 이제 봤죠. 아. 근데 거기 이제 부산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짐작하실 텐데 서면과 남포동 딱 중간에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서면이 이번에도 그 사람들 많이 모여서 그렇죠. 대마, 서면이 항상 서면 많이 로타리. 모이는 편이죠. 왜냐하면 네. 서면이 좀 더 모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포동보다는. 이번 예. 저 촛불 집회 과정에서도 그 전에는 서면 뭐 안쪽 같은 데서 초기에 한두 번 하다가 네. 아예 이제 자동차가 다니는 큰 길로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부산의 집회가. 지난주에 보니까 문현동 네. 로타리까지 진출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서면에 그 옛날로 치면 뭐 대한극장, 태화백화점 뭐 이런 데서 네. 모여서 그쪽 도로를 이제 차지하고 이제 뭐 집회를 한다든지 시위를 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게 더 넓어지고 또 이동하다 보니까 이제 문현동 로타리. 그러니까 부산이 한쪽엔 바다가 있고 한쪽엔 산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와 산 사이에 큰 도로가 이를테면 남포동, 범일동 지나 서면 가는 이 큰 도로가 메인 도로 같이 돼 있고 부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죠. 유흥가도 있고 거기가 막히면 이제 부산은 이제 다 마비되는 거죠. 거기가 이제 거의 서울로 치면 서울하고 좀 비교하기 힘든데요. 그렇죠. 부산이 어쨌든 좀 길쭉하게 돼 있고 이제 산이 많고 한편이죠. 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간선도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밑으로는 남포동 자갈치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이제 부산역 지나고 네. 범일동 범천동 지나고 이제 서면까지 이어지고 이렇게 쭉 한 도로 크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도로들이. 서울은 무슨 종로가 있고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가 있어서 종로가 막혀도 사실 딴 데로 좀 다니면 되는데 부산은 그게 아니라 종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데인데 그렇죠. 하필이면 그곳에 사고를 다녔고 네, 중요한 데니까 데모도 거기서 하는 걸 봤다. 그렇죠. 보셨나요? 많이 봤죠. 하셨나요? 보셨나요? 뭐 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때 양상이 참 재미있는 게 그 이제 6월 10일 정도부터 6월 말까지 계속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뭐 전국적으로도 많이 모인 날들이 있었죠. 뭐 6월 10일을 비롯해서 뭐 6월 체류탄 18일, 추방일 날, 뭐 예, 6월 평화, 26일 네, 뭐 이런 때 그런 제일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였는데 근데 그럴 때 그 후반부로 갈수록 그 시위 양상이 달라지기도 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후반부로 네. 갈수록 좀 더 급진적이고 네. 또 이제 폭력적인 양상도 나타나기도 했고 뭐 그런 걸 봤던 것 같아요. 그 폭력적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네. 옛날엔 다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폭력적이라는 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아니 일단 공간 자체가 없으니까 뭐 화염병 던지고 이러면서 공간 만들고 길거리 점거하고 이런 방식의 시위가 87년에는 일반적인 거였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양상이었을 뿐만 아니고 이제 그 주류든 그러니까 네. 야당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국본이라고 그랬나요? 네네네. 국본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그렇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국민운동본부 야당 중심으로 한 국본과 또 대학생들 가운데에서 전대협을 위시한 주류는 비폭력 평화 시위를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네네. 실제로는 이제 그 정권이 거대한 폭력을 행사했고 그러니까 계속 체류탄 그렇죠. 일부러 체류탄 추방의 날을 네네. 따로 이렇게 집회를 잡을 정도로 했고 엄청난 뭐 지랄탄과 네. 뭐 페퍼폭을 엄청나게 쏟아냈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대학생들 가운데에서도 서울에서도 일부 그렇고 지방에서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양상의 시위를 했죠. 파출소 뭐 습격하는 것들을 수백 건 했던 것 같고요. 수십 건이 아니라요. 저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한번 모여서 고등학교 때. 네. 아니요. 대학 아, 온 다음에 예.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모여서 저희가 용산구 한남동쯤 뭐에서 모였는데 술 마시다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친구 몇 명이 다른 집회에서 연행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남동에 있는 파출소를 타격하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파출소 타격이란 용어가 있죠. 진지하게. 네. 근데 우리는 무슨
학생회로 모인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가셨어요? 아 실제로는 안 갔습니다. 뭐 일단 뭐 물건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가지고요. 당국대 가서 빌려서 뭐 타격하자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정도로 그렇죠. 네 겁이 없었네요. 오류도 없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무오류의 시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양해가 되는 상황이었고 네, 양해 맞습니다. 또 심지어 이제 그 집회를 강하게 억압을 받았다고 생각한 지방 도시들, 뭐 진주라든지 대전 같은 데서는 네. 특히 이제 진주 경상대의 투쟁 같은 게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한데 그 고속도로를 점거한다든지 아 그렇습니까? 그런 일도 그건 있었고. 기억이 안 나는데 심지어 그 진주는 좀 점잖은 동네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대전 진주 같은데 원래 점잖은 동네인데 네. 이제 한번 이렇게 바뀌니까 휘가닥 가면 그렇죠. 네, 화나면 그렇죠. 또 아. 이제 농민들의 진짜 투쟁이 이제 농민 그런 애들이 경향이 네, 있는데 셉니다. 네. 예, 한번 이렇게 말씀대로 휙 가면 네. 끝까지 가는 그런 경향이 아. 있고 진주에서 고속도로를 점거했습니까? 고속도로를 점거한 일도 있었고 또 아. 뭐 심지어 가스차 그 고속도로를 지나갈 가스차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찰이 잡아간 고속 학생들을 석방하라 뭐 이런 협상을 막 안 되면 가스차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학생들이요? 그런 우와. 일도 있었고 그랬죠. 지금 보면 거의 테러 수준인데요. 이야, 30년 전에 네. 그 현장을 부산에서 보셨다. 예전에 이제 부산에서 약간 봤는데 신분은 까리한 대학생이면서도 재수생인 반수생. 네. 재수생이죠. 재수생인데 네. 이제 그러니까 조직적인 동원 대상이거나 네. 또는 뭐 학생회 이런 개선을 통해서 뭐 언제 모여라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시민이네요. 그러니까. 시민이고 이제 뭐 말씀대로 까리한 신분의 네. 재수생이란 존재가 원래 그렇지만 이제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거리에 자주 나갈 수밖에 없었고 학원이 이제 계속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 계속 최루탄 가스와 또 이제 시위대가 왔다 갔다 네, 하고 네, 이제 네. 그 앞 도로로 뭐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6월 26일인가였는데요. 네. 그 크게 하는 날. 크게 한 날이었는데 평화대행진인가 그랬습니다. 예, 토요일 날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네. 또 그날도 나가 보니까 서면 시내에서 시내 이제 그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마치코바들이 많았습니다. 마치코바가 뭡니까? 그 조그마한 공장들 있잖아요. 아, 철공소 네네네, 같은 네, 거. 마치코바, 네네. 옛날 청계천에 있던 그런 네네네. 그런 간의 숭어 비슷한, 네. 그렇죠. 조그맣게 이제 네. 뭐 공구 만들고 또 네, 이제 뭐 사장님하고 노동자 한두 명 있는 정도의. 그렇죠. 그 동네에서 이제 부전동하고 이렇게 동네에서 하는데 그 시민들이 이렇게 쭉 도열해서 이렇게 백골단하고 그 학생 또는 노동자들의 시위를 구경을 하고 있고요. 아, 근데 그 백골단한테 이제 학생 또는 노동자 대열에서 나와서 이렇게 화염병을 던지는 겁니다. 네. 화염병을 던지는 걸 보면서 이제 마치 시민들이 무슨 운동 경기를 관람하듯이 아, 그 학생들이 제대로 던지면 네. 박수를 쳐주고 아이고. 약간 빗나간다든지 약간 좀 못 미치면 이렇게 에이 뭐 이렇게 하고 아,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때 보니까 이제 약간 상황이 변하면서 그 화염병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네. 학생이 아니고 아, 학생이 아닌 사람들로 보이는 그 동네에 있는 그 양아치 형님들 네. 라든지 또 그 마치코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연령으로는 어느 정도? 뭐 20대 30대겠죠. 근데 어쨌든 근데 맞아. 6월 항쟁 때도 입세 입은 거 보면 학생인지 노동자인지 구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학생들은 뭐 또 대열이 분명하기도 네, 하고 네. 또 이제 외치는 구호나 이런 것도 정해져 있고 한데 네. 그 아무튼 이제 6월 항쟁 후반부도 그 모든 봉기나 혁명이 그렇지만 점점 이게 이제 심화되고 더 급진화될수록 기층 민중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흔히 말하는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뭐 이런 흐름. 그래서 저희 네. 학원에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이제 그분이 그 민추인지 국본인지 회원이셨어요. 아, 그래서 평소에 이제 사회 상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6월 항쟁에 대해서도 이제 우호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네. 그분은 아마도 이제 약간 기성세대로서 또 이제 민주당 쪽에 이제 관계되신 분으로서 그렇게 폭력적인 양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네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마 6월 말이 가까워 올수록 그리고 7, 8구 노동자 대투쟁 때는 뭐 그런 거 없었죠. 네. 예, 평화제 뭐 폭력의 이분법이 뭐 공허한 것이고 별로 뭐 가치 없는 사실은 이분법적인 구분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네. 어쨌든 중간층 또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그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를 저하거나 비판하게 되는 경향도 언제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평화 폭력
둘로 딱 나누는 것, 네.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이후에도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광장에서 진행되는 집회 시위에서 평화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건 처음 봤는데 경찰이 차벽 세워놓으면 전 그건 폭력이라고 보는데 네. 거기에 시민들이 스티커를 꽃을 네. 그건 평화를 상징하는 거겠죠, 붙이고 네. 또 의경도 고생한다고 떼고 네. 지난번에 보니까 차벽을 치는데 모자라니까 관광버스들을 데려왔더라고요, 경찰에서. 네. 네. 관광버스에는 또 스티커를 한 장도 안 붙이더라고요. 네. 이건 뭐 무슨 정말 일사불란한 군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굉장히 조직적인 뭐 평화 지향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것도 약간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평화 자체가 무기가 될 수 있는 네.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화 자체가 이제 무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평화를 지향하고 평화를 수단으로 삼는다는 네. 게 이제 있을 수 있고 이번 경우에는 평화로운 집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시위에서 폭력 네. 뭐 이런 게 아닌 수단들이 사용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주로 사용되고 엄청나게 참가하는 사회적인 범위가 늘어나서 그렇죠. 넓어져서. 뭐 평화로워야 유모차도 오죠. 그렇죠. 유모차도 오고 뭐 가족들, 네. 연인들, 네. 친구들이 모이는 무슨 축제처럼 이렇게 되기도 네. 하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평화가 수단이 되고 평화가 목적이 되면서 우리의 이제 어떤 지향 자체를 드러내주는 것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네. 것처럼 보인다. 네. 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 국면은 바뀔 수 있다. 국민 언제나 네. 바뀔 수 있고 네. 국민이 바뀔 때 무엇이 효과적인 수단이고 무엇이 대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수단인가. 네. 이게 한 가지 기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2008년에 이제 그런 식의 논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여학생이 2008년 촛불 시위를 할 때 의경들한테 사탕을 막 던졌어요. 여학생이 사탕을 던졌다. 이건 폭력입니까? 비폭력입니까? 그 폭력적일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먹을 건데 게다가 네. 근데 사탕 맞으면 아플 수도 있고 에이. 날아온 걸 보면서 사탕이 아니라 이렇게 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2008년에 그런 논쟁이 그런 있었습니까? 논쟁이 많았죠. 2008년에도 네. 폭력 비폭력 논쟁이 많았고 네. 또 뭐 올해도 그렇고 그 전에 그랬는데 그 철벽을 그야말로 촘촘하게 사람도 못 지나다는 게 불법적으로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이제 그게 아니라고 네, 네. 이야기한 거잖아요. 대법원입니까? 그 철벽 세우는 것이 불법이라고. 네네네 그런 결정이 있었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철벽을 밧줄로 감아가지고 당기는 행위. 네. 폭력입니까? 비폭력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그 2008년 촛불 때 많이 봤는데요. 네. 저는 말렸어요. 왜 말렸냐면 네. 이게 뭐 사이드도 잡아놓고 막 네. 어떨 때 차 안 끌려가려고 의경들을 태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막 당기다가 갑자기 차가 확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거리를 둬야 된다. 이격. 네. 그래서 자동차하고 사람들 사이가 수십 미터 이상 되지 않으면 네. 잘못하면 차에 깔리는 엄청난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위험하다는 의미에서 이제 네, 네. 한국은 그리고 이제 버스는 제가 그때 경찰청 인권위원회였는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일종의 퍼포먼스로 땡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걸 해서 의경들이나 직업경찰관들이 많이 다치거나 심지어 죽는다면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네. 자동차 생산 많이 하는 나라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제가 경찰이 차벽을 세워놨다는 게 전제잖아요. 세워놓지 않았으면 버스를 끌어당기든지 그래서 끌어당긴다고 다 끌어낼 수도 없는 거고 한두 대 상징적으로 하는 건데요. 그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그러니까 폭력이나 비폭력이라는 문제가 사실은 어떤 정세에서 구체적인 현장의 상황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맞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네. 극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호적이기 때문에 네. 경찰이 어떻게 나오는가, 네, 맞습니다. 경찰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번에 판례는 많아요. 경찰관이 불신 검문하다가 뭐 강압적으로 막 수갑 쳐오면 네. 저항하고 네. 그런 건 죄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네. 만약에 그러면 그 50 때처럼 네. 또 3.1 운동 때처럼 네. 최소한의 주장을 표현의 자유를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때 네. 그럼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네. 상대적인 거 맞습니다. 그렇죠. 상대적이고 뭐 이 이야기로 또 뭐 1시간도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 역사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반복되어 왔고 또 이제 폭력, 비폭력, 또 대항 폭력, 네. 반폭력 이런 개념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항 폭력 알다시피 그런 식으로 강하게 억압할 때뭐 광주 예를 많이 들기도 하죠. 그렇죠. 광주 5.18 예를 막 사람 막 죽이는데 공수부대원들이 백주에 대낮에 막 대검을 휘두르는 사람을 막 죽이고 또 어디론가 막 끌고 가고 사람들을 막 그걸 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항 폭력 개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폭력에 대응한 정당한 폭력, 그 폭력을 행사하거나 유발하는 세력이나 장치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항 폭력, 카운터 바이오런스라고 하는데 이게 필요하고 필수적이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럼 그거에 대한 국가적 예. 또 법이라는 건 이제 폭력하고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은데 법률적, 헌법적 판단 다 끝난 것 같아요. 어떻게 끝나 있습니까? 아니 5.18이 국가기념일이고 예. 그 민주화 투쟁이잖아요. 네. 그 민주화 투쟁이라는 게 뭐 총 든 거 빼고 뭐 빼고 저 도청 앞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얘기하는 것만 민주화 투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제 폭력이 있을 때 당연히 저항하는 거 맞고 저항하지 않으면 그게 사람도 아니죠. 그리고 저항이라는 게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저항하는 거잖아요. 공간을 넓히는 의미도 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다 판단은 끝난 것 같은데 다만 이번 집회도 그렇고 2008년에도 그렇고 좀 아쉬운 건 네. 폭력, 비폭력, 평화, 폭력 이런 프레임 이렇게 단순한 선생님 아까 네. 말씀하신 네.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아쉽고 대항 폭력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대항이라고 할 때 카운터란 말을 쓰면서 마치 그 공권력이나 국가의 폭력하고 시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말씀대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네. 그리고 자기의 신체의 자유라든지 뭐 자기의 어떤 인권을 최소한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폭력이 마치 대등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생님, 2만 5천 명의 경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 경찰력, 병력이 아니라 네. 경력이 있고 네. 광장에 100만 명이 있어요. 네. 2만 5천 명이 100만 명을 해산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네, 아주 쉽게 해산시킬 수 그렇죠. 있고. 우리가 그 87년 7월 5일 날인가요? 네, 이한열 장례식 때 장례식 보셨죠. 너무 한 방에, 극명했죠. 딱 한 한 방에. 방. 딱 한 네. 방이었습니다. 그죠? 네. 딱 한 방에 페퍼폭으로 그냥 그 100만 명을 해산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 폭력의 수준이나 정도가 그렇죠. 쪽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쪽수의 문제도 네. 아닐 뿐더러 이건 뭐 김정한 선생님 책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시인 김정한 선생님이요? 김정환 말고요. 정치학자 김정한 네. 맞습니다. 고려대 계시는데 네. 이를테면 그 광주 때도 마찬가지지만 광주 때도 심지어 이제 뭐 광주항쟁 초기에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집단 발포가 되고 해서 시민들이 결국 무장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무장에서 이제 심지어 총을 들고 맞섰던 거죠. 국가 폭력에 대해서. 근데 그럴 때도 실제로 광주에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광주에서 죽은 군인들의 숫자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면 맞습니다. 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이쪽에서 뭐 시민들이 민중들이 총을 뭐 들었다 치더라도 총을 들고 뭐 폭력을 뭐 행사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네. 대항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 불균형과 비동질성은 네.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군인들은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그때? 광주항쟁에서 군인이 공식으로 23명이 죽었죠. 23명이 죽었고 광주 시민들이 그 중에서 발포하거나 공격해서 죽인 사람은 8명이고요. 나머지들은 상호교전 이런 것도 했죠. 그렇죠. 네. 자기들끼리 5인 사격해가지고 공수부대랑 무슨 네. 전투교육 사령부 네. 광주 외곽에서 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나머지들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무기고를 막 탈취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했다고 했는데도 결국은 총을 들어도 최소한 20대 1 정도의 비교가 안 되는 폭력의 그렇죠. 양상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한나 아렌트 같은 철학자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대항폭력 개념의 한계 같은 걸 지적을
했던 거죠. 맞습니다. 심지어 다른 뭐 내전 같은 게 벌어져도 심지어 네. 뭐 광주항쟁 같은 내전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저항에서도 그런 정도인데 그보다 훨씬 더 큰 내전적인 저항에서도 국가 권력과 자본이 보유한 폭력에 비하면 이쪽이 보유할 수 있는 게 대등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큰 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뭐 스페인 내전. 스페인 전쟁. 근데 그거는 국가가 오히려 이쪽이고 저쪽은 쿠데타군인데 이제 자본과 나치가 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네. 이제 그 지원하고 막 그랬죠. 그 좀 대등하지 않았나요? 뭐 비교적 대등했지만 네. 뭐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네, 결과는 예, 그랬습니다. 그렇고. 네, 참담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반폭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건데 네. 그건 이제 뭐 이거 책에 나오는 개념이지만 그 이를테면 이제 광주의 시민군이 과연 대항 폭력을 행사하고자 했는가? 그렇죠. 한편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반폭력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니 도청을 끝까지 사수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도청에 남아있던 고등학생 또 여학생 이런 사람들을 밤에 돌려보냈죠. 집에 가라고 그랬죠. 집에 가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짜 계엄군한테 이길 마음이 있었다면 또 이길 수 있었다면 한 명이라도 더 불렀어요. 그렇죠. 더 동원해서 싸우고 네. 또 뭐 광주도청에 있었다는 뭐 TNT도 터뜨리고 막 이렇게 네.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폭력을 저지시키기 위한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네. 수단으로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건 반폭력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레미제라블 서문에 빅토르 후고가 숭고한 패배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네. 저는 그게 그 사람이 광주를 안 것 같은 그런 물론 프랑스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겠지만 빈번했으니까요. 네, 네. 그야말로 숭고한 패배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선생님 말씀처럼 뭐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가라. 네. 실제로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가서 기억하고 네. 너가 증언해라. 네. 그리고 울면서 못 가겠다고 그러고. 네. 그게 이제 어쨌든 이 폭력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네. 복잡한데 네. 폭력의 문제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데 그 폭력 비폭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있죠. 예, 네. 그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그 즐기고 한편 평화가 물론 좋죠. 네. 평화주의 비폭력적인 거 물론 좋고 인륜성에 더 기반하는 거잖아요. 네. 폭력보다는 기반하는 거기 때문에 더 나은 퍼포먼스를 그러니까 이쪽이 힘이 약하고 이쪽은 가진 게 없어요. 폭력은 가진 게 없고 맨손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퍼포먼스와 더 즐긴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또 하나는요. 폭력에 대한 감각이나 감수성이 변화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2008년 촛불 때요. 네. 그 여대생 구타 사건 있습니다. 전경이 발길질 사건. 네, 기억납니다. 그 여학생이 차 밑으로 들어갔죠. 네네네. 기억납니다. 맞다가 네. 그 부대를 지휘하던 사람이 최성영이라는 당시 경정인데요. 예, 그 뒤로 출세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총경돼 가지고 지금 서울경찰청 기동단에 있는데 네. 이 친구가 지금 뭐 하냐면 네. 새누리당 그 당사 청소 그 부대 책임자인데요. 약간 고질병이 있네요. 그럼요. 아니 그 나쁜 놈도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 원래 해오던 일이다. 네. 근데 더러운데 그럼 냅두냐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참 경악하게 만들었던. 근데 그때 그 폭력을 보면서요. 네. 사실 6월 항쟁이나 이럴 때 경찰이 누군가를 발길질했다라는 거는 일상이잖아요. 일상일 뿐만 선생님 아니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실 때 네. 닭장차 타보셨죠? 몇 번 탔죠. 그 타면 뭐 합니까? 타면 이제 맞는 게 보통의 그러니까 일인데, 그냥 네.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퍽퍽퍽 때리잖아요. 그렇죠. 정말 네. 보복하듯이. 네. 저는 언제가 닭장차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더라고 제자리까지 앞에서부터 맞는 거예요. 그건 진짜 무섭던데. 왜냐면 뭐 도망도 못 가고. 실제로 이제 국가 권력이 그런 식의 경력을 많이 운용했잖아요. 했죠. 근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폭력. 그러니까 뭐 닭장차에서 맞았다. 네.
체포 과정에서 맞았다. 네. 경찰서에서 맞았다. 이런 거 가지고 사실 그 고문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렇죠. 뭐 그러려니 했거든요. 맞는 쪽에서도 네. 감수성이 낮고 감각도 좀 떨어져 있는데 네. 안 맞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2008년쯤에 돼서는 네. 발길질 몇 번 한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흥분하고 네. 정말 국가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감각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런 감각의 변화가 지금의 촛불을 만들어낸 것도 있지 않나요?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전 사회 전체적인 인권의 그렇죠. 의식. 감성 지수, 네, 인권 네. 의식도 높아졌고요. 뭐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또 말씀대로 그것과 더불어서 폭력에 대한 경계와 감각이 달라졌죠. 네. 학교에서도 체벌하지 않는 그렇죠. 시대. 맞습니다. 네. 학교에서 옛날에 남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뭐 맞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냥 때리셨어요. 어떨 땐 이유가 가끔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부산도 많이 때릴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전 정말로 이렇게 학교 네. 다니면서 몇 가지 기억하고 있죠. 이렇게 네. 어떤 선생님들이 저를 이제 이렇게 때렸던 그 중에 몇 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약간 범생이 아니셨어요? 뭐 범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범생이도 뭐 그 폭력을 다 네.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배우면서 네. 고등학교 때 아주 도식적으로 배우잖아요. 뭐 네. 남성성이냐 여성성이냐 그러면 여성성 이런 게 정답 이런 시절에 어떤 애가 남자를 느낀다고 그랬다가 국어 선생님한테 정말 수업 시간 내내 맞았거든요. 개긴다고. 개긴다고. 네. 네네. 뭐 그런 일들이 가끔 있죠. 그러니까 가끔 선생님이 그죠. 가끔 감정적으로 뭔가 네. 불균형 상태에서 네. 또 학생이 개긴다, 네. 반항한다 싶으면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매를 때린 정도가 아니고 그럼요. 폭행이죠, 네, 폭행. 그냥 네. 교실 네. 교탁 부분부터 네. 네. 뒤까지 막 따라가면서 네, 이렇게 그럼요. 그런 뭐 남자 중고등학교는 빌비책 고위 학생들도 사실은 많이 맞았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남자보단 덜 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런 시절에서 변화된 것도 있고 네. 하여튼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천정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말씀은 이분법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 이런 거죠.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약간 대중들이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번에 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떠들었죠. 그러니까 뭐 마치 옛날에는 다 폭력적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네네. 뭐 성숙했다. 네네. 뭐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언제나 시민들은 그 전에 미숙했다는 거잖아요. 네, 성숙했었죠. 성숙했고 그때도 비폭력을 수단으로 삼는 때도 상당히 많았었고 네. 역사적으로도 그런데 마치 이제 뭐 그 전에는 계속 폭력을 휘둘렀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게 네. 시민들이 마치 아이들인 것처럼 뭐 이렇게 성장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약간 잘못됐고요. 실제로는 언제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나오는가, 네. 위정자가 어떻게 이 집회를 막으려 하고 국민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가의 문제. 이게 더 결정적이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경찰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져 왔던 거죠. 네. 경찰이 집회를 굉장히 평화적으로 관리할 때 몇 번 있는데요. 네. 2004년 노무현 탄핵 때 네. 정말 평화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니까 네. 그때 뭐 경찰 간부들이 시위대 사이에 앉아가지고 집회를 관리하더라고요. 되게 평화롭게. 그러니까 경찰도 눈치를 많이 보겠죠. 그럼요. 지금 눈치 보는 상황이죠. 여론의 눈치를 보고 네. 이제 대중의 힘이 과연 뭔가 이런 걸 볼 건데 이번에 어쨌든 처음부터 그 경찰이 그 강압적으로 막지는 않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죠. 네. 몇 번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눈치 보는 거죠. 눈치 보는 거죠. 그 바람 불면 눕는 풀이 아니라 경찰은 네. 바람 불기 전에 누워요. 그게 체질화돼 있어요. 일제 시대부터 이게 네. 정말 오랫동안 체질화돼 있어가지고 네. 가장 충성스러운 조직이기도 합니다. 정권 입장에서. 네. 그래서 죽으라면 죽진 않는데 죽는 치능을 가장 잘 내요. 네. 검찰하고 좀 다른 속성이 있거든요. 네. 그 전문용어로 찌질하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 방송을 경찰관들도 많이 듣는데 그렇습니까? 경찰관들이 알죠 자기들이. 그래서 네. 정말 정권에 대한 부침이 가장 심한. 네. 네. 검찰은 마지막 순간엔 저항도 하잖아요. 지금 보는 것처럼 막 최순실 공소장 이런 것처럼 네. 정권에게 막 덤비는 듯한 모습. 네. 마치 독립적인 것처럼 물론 매번 정권 말기에만 보여주긴 하는데 경찰은 뭐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충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전반은 그런데 경찰 가운데서 아까 말씀하신 최모 씨처럼
특히 좀 나쁜 X들이 있는데 소위 경비통이 있는데 경비통들이 준동하기 어려운 거고요. 이거는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광화문에서 저는 네. 이 집회에 참석한 현직 경찰관들 많이 봤어요. 그 사복 차림으로. 시민으로. 가족하고 시민으로서, 함께 나와가지고. 시민으로서.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회사 안에서도 다 공유가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어느 경찰서 어느 과장님 뭐 누구 많이 봤거든요. 일반 직원들. 그래서 제가 막 야단도 쳤는데 뭐라고 해서 쳤습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동료들은 고생하는데 농담으로요. 네. 하여튼 제가 궁금한 건 다시 네. 유월항쟁으로 가면 네. 자 대학교 1학년 때 참 감성 예민하고 네. 스펀지 같을 때일 수도 있는데 네. 또 반수생 하여튼 신문도 어정쩡 그거 되게 중요한 코드 같아요. 네. 어디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닌 사람. 네. 하여튼 그러니까 개인으로 존재했잖아요. 천정환이란 청년이 네. 6월 항쟁이 그런 역사적 격변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죠. 엄청나게 미치죠. 예. 그게 어떻게 미친 거예요? 천 교수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오늘 말하려고 했던 네. 예, 자꾸 이야기 앞으로 새서 그런데 나비 효과의 한 부분일 텐데요. 네. 말씀대로 80년대 세대들이 다 그런 화인을 화인, 네. 불도장 같은 것을 가슴에 갖고 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해방의 체험이랄까요?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인이고 억압받는 존재이고 대부분의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80년대도 그렇고 뭐 지금 박근혜 정권도 그렇지만 무소불위 위에 그야말로 군림하고 통치하고 뭐 다스리고 명령하고 예, 그렇죠. 네. 명령만 하고 언제나 갑의 자리에만 있고 네.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고 네. 사실은 개돼지들 그러니까 이런 그 나양욱 씨가 얘기한 예. 개돼지 작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이고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를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평소에 책을 읽거나 해서 그런 거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네. 체험하는 거는 역사적 격변이 아니면 못하는 거죠. 그렇기도 네. 하고요. 그다음에 정치란 것이 네. 언제나 우리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무엇이잖아요. 그렇죠. 그들만의 그들만의 리그처럼. 일이고 네. 그들의 일이고 이제 그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잘 모르고 네. 그게 이제 선거 때 표 한 번 찍는 것 공허한 행위죠. 어떻게 보면 뭐 그것 이외엔 또 안 되고 네. 또 그렇게 표를 찍으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반영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일 텐데 우리가 그야말로 주권자이고 민주주의의 주체라는 것을 그런 광장의 정치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광장의 정치에 승리해 보면 승리한다는 경험이 네. 역사의 주인으로 어떤 청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뭐 이번만 아닐 거고 이번에도 사실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그런 주체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께 감사를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3.1운동 때나 네. 4.19 혁명 때나 뭐 87년의 경험이나가 어떤 세대들을 정치의 주체로 또 새로운 문화의 주체로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3.1운동이 끝나면 3.1 세대 같은 그렇게 부르진 않았지만 네. 그런 세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6월 항쟁도 그렇고 네. 그거는 역사적 격변, 민중 항쟁 네. 이런 게 개인에게 아주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네. 그래서 교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데모하고 그러셨군요. 뭐 운동권 학생이 됐군요. 네. 뭐 80년대 많은 대학생들처럼 이제 그렇게 대학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인으로 가슴에 남은 도장으로 되어서 어쨌든 진보적인 삶을 지향하거나 또는 뭐 민주주의자로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거죠. 네. 네. 그 텔레비전 보다 보니까요. 네. 이 촛불에 대해서 많이 방송을 해주잖아요. 네. 거기 생중계 해준다고 그러는데 전 그 시간에 데모해서 모르겠지만 나중에 뉴스 같은 거 보면 가족 단위로 나오는데 아주 깐난아기 같은 정말 뭐 말귀도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유모차들도 부모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역사의 현장이니까 네. 너는 그때 여기 있었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데리고 나왔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네, 봤습니다. 그쵸. 그건 어떤 역사적 원체험에서 온 거겠죠? 그렇겠죠. 네. 또 하나는 뭐 사실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부부가
대문을 나가려면 애를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데리고 나오신 분들도 꽤 되는 것 같은데. 저 처음에는 그런 이유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부부들이 네. 그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손잡고 네. 정말로 많이 나오고 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역사의 현장이 무엇인지를 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싶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왔다는 말씀을 정말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힘이 이 효과가 한국 사회의 어떤 근처적인 자원으로 마음의 자원 네. 내지는 정신의 자원으로 보존이 될 것 같고 또 보존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 엄청난 파워 같은 거가 느껴지던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다 서로 학습하고 그렇죠. 나누고 확인하고 네. 판단하고 심지어 지금 정세는요. 네. 정치권 누구도 주도하지 못하는 정세잖아요. 그렇죠. 촛불이 주도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시민들이 거부해버리고 그다음에 지난 토요일인가요? 구호가 뭐가 났냐면 탄핵해서 부결되면 어떡하냐고? 네. 걱정하지 말고 확인해. 뭐 이런 구호들을 막 써붙였더라고요, 사람들이. 부결되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의회도 해산시켜 그렇죠. 버리려고요. 좀 더 이제 지금 선거가 사실은 총선거가 지난 4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상당수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정권의 지지율은 5%도 안 되는데 국회에서의 사실은 거의 반이 네. 새누리당이잖아요. 네. 새누리당 지지율 10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네. 이런 상황이 뭔가 안 맞지 않냐. 네. 차라리 부결시켜서 네. 국회를 아예 그냥 또 궁금한 건 이제 또 문화를 공부하시는 분이시니까 문화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이셨어요? 이 집회들이 6번씩 오면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네. 건데요. 이제 제가 이제 문화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격변기에 또 대중의 직접 정치, 직접 민주주의, 광장의 정치가 어떤 문화적 효과를 만들었는가 하는 걸 이제 관찰을 약간 해봤는데요. 뭐 이를테면 4.19, 또 해방기 때, 또 4.19 혁명 때, 3.1 운동 때, 또 80년의 뭐 서울의 봉고 5.18, 60대 각각 이제 다 어떤 그런 혁명적인 상황이나 해방의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이 반드시 이제 어떤 문화를 경고하죠. 네. 문화적인 어떤 행위를 경고하고 그러니까 상호적인데요. 한편으로는 문화적인 행위를 경고하고 다른 한편은 문화적인 현상을 만들어내고 네. 문화 전체가 변화하는 데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게 지금은 뭐가 있나요? 또는 뭐 직전이라도 6월 항쟁이나 촛불이나 저희가 선생님 모시면서 네. 이제 처음에 방송하기 전에 노래부터 이제 한 곡 틀었는데요. 네.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이거는 2008년에 나온 거죠. 2008년에 나온 히트곡이죠. 근데 이게 히트곡이긴 한데 이게 문화를 뭐 바꿨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윤민석 씨한테는 죄송하지만. 네. 네, 세 가지를 말했는데 하나는 이제 그런 싸움, 그러니까 광장에서 싸움이나 광장에서의 집회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의례나 문화를 경고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화적인 형태를 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구호를 외치고 어떤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어떤 깃발을 내고 문화를 향유하는군요. 그 문화를, 공간 속에서. 그렇죠. 문화를 향유한다는 그 전에 그런 걸 통해서만 사실 이루어지는 그냥 맨몸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외치는 것이 아니고 깃발을 든다, 노래를 부른다 하면서 뭔가를 같이 한다는 거죠. 문화를 향유하고 공유한다는 거죠. 그게 한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런 작용이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킨다는 것이죠. 그 현장에서 집회와 시위의 현장에서 그것이 뭐 한 달 갈 수도 있고 2달 갈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장의 문화가 있고 현장의 문화 정치가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런 현장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이제 봉기나 혁명과 같은 광장의 정치를 통해서 만든 정치 효과들이 문화를 바꾸고 문화를 가속화시킨다. 문화적 변화를 가속화시킨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복잡한데 아무튼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거 뭐냐면 현장에서 가장 부르기 좋고 또 현재의 그 우리 촛불 시민들의 마음이라든지 의식을 가장 잘 그렇죠. 쟁점이 잘 정확하게 표현돼 있고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비서실서를 통해서 뭔가 이상한 짓을 한 네. 그거에 대해서 궁극적인 주권자는 우리고 그런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노래로서 네. 그 약간 맥락이 다르죠. 2008년 때는 검역 주권과 네. 네. 관련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막 이명박 정권이 마음대로 한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했던 거고 지금 대통령을 쫓아내고 우리가 법이다, 헌법이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번 그 대규모 집단 체험 이후에도 문화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이번 광장의 정치에서 중요한 것이 또 노래가 중요한 네. 것 중에 하나가 그 노래 아세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죄송합니다. 네. 모르십니까? 소녀시대라는 그룹이 있는 것까지 압니다. 네. 아 이건 큰 충격인데요. 네. 다시 만난 세계란 노래가 상당히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게 유아여대 학생들이 이번 여름에 그 싸움을 하면서 그 노래가 마치 그 여학생들의 주제가처럼 되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이번 촛불의 대우 안에 그 뭐 성적 소수자, 네. 또 여성들, 네. 또 페미니스트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한테 이 다시 만난 세계가 주제가처럼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다시 네. 만난 세계. 네. 네. 다만세라고 줄여서 부르죠. 선생님 뭐 아는 게 많으시네요. 네. 소녀시대. 문화 연구자죠.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문화 연구자들도 어떤 분은 옛날 문화만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행진에서 멈춘 분들인데, 그러니까 소위 K-팝, 걸그룹 이런 것도 광장에서 당연히 80년대 사람들이 네. 부를 노래가 없어서 애국가를 부른 것처럼 네. 부를 노래가 없어서 부르기도 하고 민중가요하고는 만나지 않았으니까요. 네. 또 하나는 자기들이 좋아서 이렇게 소비하고 유통시키고 네. 확산도 시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너무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노래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제 광장의 정치, 광장의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는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윤민석 씨 같은 사람이 그런 노래를 만들어내고, 네, 하여가, 네, 예, 그런 노래를 하여가, 만들고 또 네. 이제 어떤 일부 아티스트가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는 새로운 현상이긴 한데, 네, 근데 없으면 네. 이제 기존의 노래를 부른다든지 네. 아니면 어딘가에서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그것들은 꼭 맞지는 않은 거죠. 네. 꼭 맞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 무대에 쓰려다가 실패한 네. DJ DOC는 어떠셨어요? 그 노래는 들어보셨죠? 노래는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여러 번 들어보고 네. 우리 이지상의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도 틀어드렸는데요. 네. 네. 그건 어떠셨어요? 그 논란 자체에 대해서 말이죠. 네. 예. 그 뭐 DJ DOC가 갖고 있는 그룹의 성격, 네. 그 약간 악동들, 악동들 네. 내지는 약간 양아치스럽다고 해야 나이 되나? 먹어도 철 안 드는. 네. 네, 그런 이미지하고 어울리긴 했는데, 네. 근데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이 촛불의 대우 안에서 그러니까 여성 혐오의 문제, 또 페미니즘의 문제가 사실은 굉장한 하나의 세력이기도 하고 하나의 촛불이 이 거대한 강물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 다 똑같을 수는 없고 다 하나의 요구. 물론 이제 박근혜 퇴진 또는 궁극적인 사회의 변화 뭐 이런 요구가 있긴 하지만 그게 하나의 대우일 수는 없는데 이제 그걸 잘 파악을 못하는 거겠죠. 네. 그런 여성 혐오적인 가사를 썼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죠. 한두 대목 그런 대목이 있는데 노래는 뭐 경쾌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재밌고 따라 부르기도 좋고 새누리당 뭐 이런 거요. 근데 그 주최 측의 입장을 이해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편이죠. 네. 예. 맞습니다. 누군가라도 불쾌한 사람이 있다면 살펴야 한다는 게 소위 주최 측의 결정이 될 정도로 우리가 감각과 감수성이 발전해 온 거죠. 그렇기도 하고요. 네.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좀 더 좀 더 약간 분명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의 이 싸움, 네. 또 한국 사회를 바꿔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입장과 여러 가지 지위와 계층과 사회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혐오의 문제를 타파하거나 혐오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혐오를 넘어서는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것, 네. 그러니까 사회 건재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2016년 10월, 11월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광장이 얘기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네. 잘 못하고 네. 국정을 파탄으로 만든 대통령을 쫓아내는 수준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라 뭐 여성이나 성소수자나 이런 혐오도 네. 배제하고 네. 차별을 넘어서 네. 모두가 정말 그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네. 인권도 보장되는
불편하거나 불쾌하지도 않고 또 광장에서 성추행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없는 광장이어야 된다라는 대중적 합의가 되어가는 과정인 네.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기도 네. 하고 이제 우리가 달성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뭐 경제 민주화를 포함해서 네. 실질적인 민주주의 안에 포함될 내용으로 네. 그런 뭐 성차별이나 성희롱 네. 또 혐오가 없는 네.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과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집단적으로 학습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지금 학습하고 있는 네. 중이죠. 네. 네. 진도가 좀 느린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고 한데 네. 진도가 느린 사람들을 남자들이 주로 남자 아저씨들, 꼰대들. 제일 네. 느리겠죠. 네. 네. 백남기 선생 장례식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꼰대들이 혼났습니다. 네. 네. 아, 꼰대들 어떡하죠? 네. 근데 선생님 큰일 났다. 저희가요 네.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나서요. 네. 일단 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뵈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청취자들하고 인사 나눠주시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